미국 전역과 동북아시아가 지금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꺼낸 마지막 카드, 바로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이 카드가 공개된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일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총리의 입에서 직접 주한미군이 떠나면 일본부터 무너진다는 절규에 가까운 경고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쿄 방위성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협박은 동맹을 산산이 부수고 말았죠.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행보에 일본과 미국의 목숨이 달려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숨죽이게 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들의 당당한 거부 뒤에는 모두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숨겨진 힘이 존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해외 감동사연 생성기는 매일 한국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토 켄지, 일본 방위성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날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을 여유조차 없이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청사 10층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이 충격적인 현실이 제 인생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일본은 무릎을 꿇었고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브리핑룸에서 그 충격적인 차이를 목격했죠. 저는 사토 켄지 일본 방위성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날 청사 10층 브리핑룸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날아온 투자 제안이라는 이름의 최후 통첩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 단낙하 서기관이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죠. 5,500억 달러.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714조 원의 77%에 해당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7%라고요? 1년 예산의 77%를 한 번에 쏟아부으라는 겁니까? 야마다 국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다나카 서기관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패 시 손실 100%는 일본이 떠안고 성공 시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갑니다. 브리핑룸에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게 투자입니까? 이건 명백한 강탈 아닙니까? 바로 그때 정보 사사키 과장이 다른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한국 상황입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조건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군요.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정부 제한 전면 거부 재상 요구 뭐라고요? 저는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사사키 과장이 설명했죠. 한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대안을 제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야마다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맞서겠다는 겁니까? 트럼프를 상대로요? 저도 황당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고요? 그때 다나카 서기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기본 합의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벌써요? 분석도 하기 전에 말입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집니다. 총리실 판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 말을 씹어삼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언제나 똑같았죠.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압박을 받고도 거부했죠. 심지어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군요. 미국의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봅니다. 야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관세 폭탄 맞고 무너질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죠. 맞습니다. 한국은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트럼프의 압박 앞에서는 아무도 버틸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저는 속으로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한국이 버티다가 무너지면 그 빈자리는 결국 우리 일본의 몫이 될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관세 폭탄에 밀려나는 순간 일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어쩌면 한국의 오만한 오판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아니, 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었는지, 그들이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깨닫지 못했죠. 미국이 한국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급소를 쥐고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저항은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계속됐죠. 그날 아침 방위성 집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저는 뉴스 속보에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 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죠. 화면 속 대변인은 침착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투자 제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금 직접 투자가 아닌 다른 방식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둘째, 투자처 결정 과정에 한국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 아니겠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트럼프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대변인의 당당한 표정과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저들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겁니까? 무너질게 뻔한데도 왜 저희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 옆자리에 사사키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토상, 저 발표문 제대로 보셨습니까? 한국은 투자 조건의 문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실 구조가 왜 불공정한지, 수익 배분이 왜 일방적인지, 투자처 결정권이 왜 중요한지 전부 논리적으로 짚어내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화면 하단의 자막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싫다고 거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가 왜 불공정한지, 어떤 점이 구조적으로 문제인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반박하고 있었죠. 심지어 과거 국제 투자 사례들까지 근거로 들어가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땠습니까? 조건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지적하는 바로 그 문제점들을 우리는 왜 제기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때 방위성 내부 메신저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야마다 국장이 전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였죠. 한국 투자 협상 관련 외부 발언 일체 금지.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 표출 시 징계 조치 예정.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외부 발언을 막는다고요? 우리가 떳떳하게 합의한 거라면 직원들 입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우리 스스로도 이 합의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TV 뉴스에서 일본의 강경보수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죠. 저는 당연히 그녀가 한국을 신랄하게 비난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확실히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불평등이라고요?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 누구보다 강경한 보수 정치인이 우리의 합의를 불평등하다고 표현했단 말입니까? 화면 속에서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보수 진영에서조차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었죠.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굴욕적으로 무릎 꿇었다는 걸 정치권 내부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를 지탱해왔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질 거라는 제 예상은 빗나갔고 오히려 우리 일본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우리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믿고 저러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한국의 저항이 3주째 이어지자 트럼프가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날 오후 방위성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패닉 상태였죠. 제 상사인 이토 부장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는 힘의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의 손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건 즉시 우리 일본의 안보 부담으로 직결되어 사실상 우리의 1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셈이라고요. 야마다 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반도에 공백이 생기면 중국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는 말을 잊지 못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차례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죠. 20년 넘게 방위성에서 일했지만 이런 공포의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 네 글자가 우리를 이토록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받아들일 겁니다. 이토 부장이 단언했습니다. 주한미군 없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할 수 없어요.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한국의 반응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태연했죠. 아니, 태연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적의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정말 철수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갈 테면 가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갈 테면 가보라고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역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손해보는 건 누구입니까? 중국의 팽창을 막을 최전방 기지를 잃는 건 미국 자신입니다. 사사키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토 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 없이 어떻게 버티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죠. 한국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한국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대체 저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일본 언론의 분석 기사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기사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위력을 키워왔지만 일본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고 말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능함이었던 겁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다음은 주일미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로 돌아갔을 때 이토 부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의 통화였죠.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토 부장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국 측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재검토 중이랍니다. 재검토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이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한국이 버텼고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야마다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긴 겁니까?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의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미국의 손실로 뒤집어 버렸죠. 저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자신감, 그들의 여유, 그들의 당당함.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처음으로 저는 진지하게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협상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우리 일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근원을 반드시 찾아야 했죠. 방위성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죠. 한국 관련 군사문서, 경제 분석 자료, 무역 통계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읽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그 답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동북아시아 방위 산업 공급망 분석이었죠. 저는 새벽 3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다가 한 문장 앞에서 제 손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한국은 텅스텐의 비중국권 최대 공급국이며 미국 미사일 산업의 핵심 파트너다. 텅스텐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응시했습니다. 텅스텐이 뭐길래 한국을 핵심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보고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텅스텐은 미사일 탄도 질량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라고 말이죠. 섭씨 3000도가 넘는 극한의 고온에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금속이기 때문에 미사일 탄두는 물론이고 전투기 엔진 부품과 정밀 무기 시스템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단락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의 텅스텐 공급 없이는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이 한국 없이는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텅스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탄약 생산에 필수적인 고품질 화약 원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센서 부품들을 만들고 있었죠. 군용 반도체와 첨단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소재까지. 한국은 미국 국방 산업 전반에 걸쳐 뿌리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핵심 부품, F-35 전투기의 엔진 소재, 이지스 시스템의 레이더 부품 모든 곳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보고서 중간쯤에서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한국은 총 대신 돈으로 싸우는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이 총을 쏠 수 있게 만드는 동맹국이다. 저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당당했는지, 왜 3,500억 달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왜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는지 모든 게 한 번에 이해됐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텅스텐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미사일 공장이 멈춥니다. F-35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이지스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중단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세계 최강 군대의 심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텅스텐 공급 없이는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스스로가 인정한 약점이었죠.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은 애초에 실행될 수 없는 카드였던 겁니다. 빈총이었습니다. 한국을 협박하려던 그 무기는 사실 한국이 방아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갑자기 지난 몇 주간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한국 대변인의 당당한 표정.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적의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정말 철수할 수 있을까요? 갈 테면 가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걸 무모한 허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허세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 국방부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 보고서 하나만 읽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일본은 미국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5,500억 달러입니다. 돈이죠. 우리는 돈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물질 그 자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이, 전투기가, 첨단 무기 시스템이 모두 한국의 소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난 30년간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쌓아올린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의 생명줄을 쥐는 것. 그것이 한국의 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텅스텐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